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27, 그 젊디 젊은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던 저는 도자기 공장에 나가 하루하루 일을 했죠. 그러다가 제 인생을 뒤바꿀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틀에서 나온 생기들을 가마에 옮기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가스가마 상태가 좋지 않은지 작업 반장님이 자꾸 손을 보던 참이었죠. 그 순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구석에 있던 가스가마가 터지고 만 겁니다. 순식간에 작업실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뒹굴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어요. 온몸을 감싸고 있는 붕대와 양냄새가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과 팔에 큰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어요. 퇴원한 뒤 붕대를 푼 제 얼굴을 본 아이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큰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작은 딸 지은이는 제게 다가와 조그만 손으로 제 흉터를 어루만졌어요. 엄마, 이 흉터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훈장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기억할게. 어린 딸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딸 지은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학창 시절부터 참 성실했어요. 늘 밝고 싹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졸업 후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몇 년 뒤엔 착한 남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딸 부부는 우리 집과 가까운 같은 동네에서 살기로 결정했죠. 결혼 후엔 부부가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열었고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경험 없는 두 사람이 과연 잘 해낼지 마음이 쓰였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지은이 부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둘 다 성격이 좋아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갔죠. 특히 딸은 주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큰아들 민호는 어릴 때부터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탓인지 몰라도 늘 어두웠어요. 그러면서 이 동네는 너무 작고 지겹다는 말을 자주 말했죠. 난 이런 시골에서 못 살아. 난 어른 되면 꼭 돈 많이 벌어서 큰 도시로 갈 거야. 그래, 네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저는 아들의 말에 그저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의사가 되어 도시로 떠났어요. 작은 피부과를 개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은 잘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은 성공하면서 점점 더 저와 멀어졌어요. 고향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했죠. 명절에조차 전화로 안부만 간단히 물었어요. 엄마, 나 병원이 바빠서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이나 잘 챙기면서 일해라. 짧은 통화가 끝나고 나면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딸 지은이는 그런 오빠를 보며 늘 서운해했습니다. 오빠도 참 무심하다.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못 비춰? 세상 사람들 피부는 뭐 지가 다 고쳐준대? 그래도 일 없는 거보다는 낫지. 그런가 보다 해. 너라도 오빠 이해해줘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섭섭했어요. 아들의 병원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니 환자도 많고 돈도 잘 번다고 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말을 건넸죠. 민호가 정말 출세했네.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했지. 잘 지낸다고 하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네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벌수록 가족에게서 더 멀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호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의 오지 않던 아들이기에 저는 무척 반갑기도 했죠. 그러나 아들의 얼굴엔 웃음기조차 없었어요. 엄마, 나 병원 좀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요. 돈? 네가 번 돈으로 부족한 거야? 그게 아니라, 자세한 건 몰라도 돼. 그냥 엄마가 이 집을 담보로 잡아줘서 대출 좀 해달라고. 뭐 집 팔아서 도와주면 더 좋고. 이 집은 제가 늙어서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기 위한 곳이었죠. 무엇보다 이 집은 돌아가신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이 집은 안 된다. 이건 네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집이야. 그 양반이 이 집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발 감성적으로 생각 좀 하지 마. 아버지가 남겼다고 이 집이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요. 미안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절대 담보로 잡을 수 없어. 아들에게 확실한 제 뜻을 전달해야 했기에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급기야 듣기 힘든 말을 내뱉었죠. 못 도와준다고?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 이 시원 부탁도 못 들어줘? 해준 게 없다니?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루하루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너 키웠다. 그걸 모르니? 날 위해서 일했다고? 웃기지 마. 엄마는 그냥 엄마 먹고 살려고 일한 거지. 솔직히 내가 엄마한테 뭘 받은 게 있나?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할까?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정말 부끄러웠어. 이 동네 살기 싫었던 것도 동네가 구질구질한 이유보다는 엄마가 이 동네 살아서라고. 그 얼굴 흉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뭐라고? 민호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엄마 얼굴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기적이야, 기적. 그런데 고작 그걸 못 도와줘요? 집 팔아서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그걸로 돈 벌면 엄마 돈 안 줄까봐? 그깟 푼돈에 벌벌 떠는 꼴이 정말 엄마답네. 아들의 날카로운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죠. 아들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가버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딸 부부가 놀러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동네 부동산 사장님 번호가 뜨더군요. 평소 안부 인사도 자주 주고받던 터라 반갑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영숙 씨, 집 하신다면서요? 갑자기 웬 그런 결정을 하셨어? 절대 안 파는 집 아니었나? 예? 집을 판다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죠. 아니에요? 민호가 아까 와서 영숙 씨 집 판다고 매물로 내놓아달라고 하던데 민호 우리 사무실 왔었어. 네? 아들이요? 민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마침 옆에 있던 딸 지은이가 제 표정을 보고 놀라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엄마, 무슨 전화인데 왜 그렇게 놀라? 아휴, 민호가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잖니. 뭐? 오빠가? 아, 참나. 이 인간이 제대로 미쳤네. 엄마, 전화 좀 바꿔줘요. 곧 지은이가 다급히 부동산 사장님과 전화를 이어받았어요. 사장님, 오빠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민호가 확실히 팔을 테니까 일단 매물 사이트에 올려두라길래 난 뭐 영숙 씨랑 이야기가 다 됐나 보다 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잖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저희 엄마 집 안 팔아요, 사장님. 당장 매물 내려주세요. 저희는 전혀 동의한 적 없어요. 딸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도대체 왜 엄마 집을 오빠 마음대로 팔아? 미쳤어? 뭐가 마음대로야. 저번에 분명히 말했잖아. 집 팔아서 병원 확장 투자한다고.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끝이야? 엄마가 안 판다잖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집 안 팔 거야? 그래, 안 팔아. 절대 못 팔아.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박지은,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너랑 얘기할 거 아니니까 당장 엄마 바꿔. 민호야, 엄마야. 집은 못 팔아. 이건 그때도 분명하게 말했다. 진짜 답답하네. 인생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답답하다, 답답해.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저 인간 제정신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자기밖에 몰라? 여보 진정해. 화낸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일단 좀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진정이 돼야 진정을 하지. 당신도 들었잖아. 뭐?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런 말이 입에서 나와? 알아. 나도 기가 막히지만 당신 흥분하면 장모님만 더 힘들어주셔. 조금만 참아봐, 응?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풍족하지는 못해도 바르게 키우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원래 자식 농사가 이렇게 힘든 건지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커져만 갔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아들 민호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돈이 급해서 포기 못하고 서둘러 제 집을 팔고 싶었나 봐요. 아들 얼굴엔 화가 가득했죠. 아들은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넌 이제 최소한의 예의마저 돈으로 팔아버렸니? 참나. 네. 엄마, 그동안 대단히 무탈하셨죠? 그래, 덕분에 잠도 잘 못 자고 좋았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 집 팔아요. 내가 병원 키워서 잘 되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잖아. 얘긴 이미 끝난 얘기잖니.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난 이 집 못 팔아. 답답하시네. 왜 이렇게 답답해요? 잘 되면 강남에 아파트 사줄게. 이 땅 고물집보다 100배는 좋은 집으로. 고물집? 그러는 너도 돈 없어서 이 고물집에 기대는 거 아니니? 함부로 말하지 마. 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야. 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가 이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따 싸구려 감성에 빠져서 돈 벌 기회를 스스로 놓으니까. 차라리 엄마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오지 마. 대체 왜 찾아와서 자꾸 엄마 속을 뒤집는데?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넌 그냥 지금처럼 너대로 살아. 그러자. 급하다고 여기를 찾은 내가 미친놈이지. 차라리 벽이랑 대화를 하지. 알았어. 안 오면 되지.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연을 끊어. 잘 됐네. 나도 엄마 같은 사람 이제 지긋지긋해. 저는 그 순간 가슴속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꾹 참았어요. 네 말대로 이 엄마가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엄마 같은 사람이 부끄럽고 없었으면 좋겠다면, 그래, 그러자. 더 이상 내 아들 하지 마. 나도 네 엄마 안 할 테니까.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노려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제야 저는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쏟아졌죠. 저는 그날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더군요. 저는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게 대본에 보였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네. 그게 엄마.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셔. 무슨 일인데 그래? 오빠 결혼한대요. 에휴, 못난 놈. 저는 순간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호가 결혼한다고?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오빠하고 연락해? 아니, 뭐 내가 그 인간이랑 왜 연락하겠어. 사거리에 카센터 하는 창식이 오빠 알지? 민호 오빠 중학교 친구. 창식이 오빠가 알려줬어. 민호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엄마, 오빠 미친놈인가 봐. 저는 충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제게 알리지 않은 아들이 야속했어요. 사돈들 그쪽 집안이 꽤 부유한가 봐. 그래, 잘 됐다. 민호 많이 도와주겠네. 잘 되긴 뭐가 잘 돼? 답답한 소리 할래? 엄마 설마 상견례랑 결혼식 전에는 연락하겠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모르겠네. 아이 참, 엄마. 아휴. 딸은 한참 동안 자기 오빠 흉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녁 내내 멍하니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정신을 차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연결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왜? 결혼한다면서? 어떻게 내 자식 결혼 소식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듣게 하니? 잊었어? 나 엄마랑은 연 끊은 사이 아니었나? 아니, 엄마 아니지? 저기요 아줌마. 내가 왜 내 엄마도 아닌 아줌마한테 결혼 소식을 전해요? 내가 왜 생판 남인 아줌마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견례도 그리고 결혼식도 올 필요 없어요. 민호야, 그래도 네가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엄마는 내 인생에서 없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자식을 키운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줄 몰랐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저는 아들의 상견례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가서 앉아 호호 웃을 담대함도, 가서 상견례장을 엎어버릴 옹졸함도, 아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넓은 아량도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가진 것 없는 촌부는 집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딸이 찾아와서 신경질을 부렸죠. 정말 안 가?
참 엄마 고집도 대단하다. 한참을 제 옆에서 어슬렁거리며 짜증을 부리던 딸은 조용히 집을 나가 그날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오빠랑 연 끊을 거야. 걔 진짜 미친 인간이야. 폐륜하라니까? 오늘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아이, 여보, 진정해, 어? 아이, 물 좀 마시고. 아이씨, 생각할수록 열받네. 지은이는 아들 친구 창식이에게 그 장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엎어버릴 작정을 하고 찾아갔대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거죠. 당연히 갑자기 등장한 딸에 아들은 당황을 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말을 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정신이 좀 불안정하세요. 해서 외출은 못하십니다. 결혼식에도 아마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해도 제가 모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 뺨을 후려쳤다고 합니다. 뭐? 박민호, 이 미친 새끼가. 너 미쳤니?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정신병이라니. 너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너, 엄마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들의 예비 처가 식구들은 이 모습을 기겁하며 놀라서 바라봤다고 합니다. 화가 단단히 난 딸이 그 자리에서 아들이 거짓말한 사실을 폭로했죠. 여러분, 우리 엄마는 정신병 같은 거 없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집 팔아서 병원 확장 이전 돈 내놓으라고 난리쳤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딸은 아들에게 이제 깔끔하게 연 끊자고 하고는 돌아 나왔대요. 딸은 제 집에 와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신병? 미친놈. 정신병은 지가 있는 거겠지. 이건 엄마를 단단히 무시한 거야. 욕보인 거라고. 미쳤는지도 모르지.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모른다고 하잖니.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 말대로 이 집이 뭐라고 자식놈 성공길을 막는지. 에이, 엄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죠.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내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밤늦게까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사위가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자기들 집으로 데려갔죠. 저는 깊은 밤 더 이상 아플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 얼굴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 집에 딸 부부도 있었어요. 제가 걱정되었던 딸이 아침부터 또 찾아왔었거든요. 저는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나 자주 찾아오는 아들과 딸을 보며 헛웃음이 났죠. 박지은, 너도 있었냐? 잘 됐네. 너 죽고 싶냐? 뭐? 왜? 상견례 망했냐? 아주 잘 됐네. 네 꼬락서니가 아주 볼만하다. 이게 오빠한테 이보세요, 박민호 씨. 연 끊자면서요. 연 끊으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지. 그럼 당신이 뭔데? 이게 진짜? 아우, 형님, 진정하시죠. 지금 진정이 되겠어? 야, 박지은,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상견례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나서도 네가 멀쩡히 지낼 줄 알았어? 오빠 망신은 오빠가 시키고 있는 거야. 알아? 네가 셀프로 네 망신 스스로 시킨 거라고 이 모지라. 머리는 장식이니? 그 똑똑한 머리로 그걸 몰라? 너 내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너 절대 가만 안 둬. 파혼하면 나도 네 인생 박살내준다고. 형님, 그만하시죠. 막말로 지은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형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죠.
어떻게 장모님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형님이 지은이 인생 박살내려고 하면 전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 해보세요. 형님을 먼저 박살내줄 테니까. 뭐? 매제는 빠져. 어디서 주제 넘게 끼어들어? 시골에서 집이나 파는 나부랭이가? 뭐요? 주제 넘어? 나부랭이? 이게 어린 게 꼬박꼬박 형님 대접해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너 같은 놈들 잘 알아. 니들은 그냥 처맞으면 정신 잘 차리더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둘이 나갈까? 어? 그만해. 다들 그만 못해? 어디서 내 집에서 날 앞에 두고 이 난리들이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리지 마, 엄마. 오빠 저건 맞아야 해. 죽도록 맞으면 아주 조금 정신 차릴걸? 그만하래도? 지은이 너 민호한테 사과해라. 엄마, 내가 무슨 사과를 해? 하래도? 참나, 싫어, 못해. 그리고 자네, 박민호 씨. 뭔 소리야? 내 딸이 자네 상견례 가서 무례를 범한 건 내가 대신 사과하리다. 하지만 내 딸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합니다. 더 이상 내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엄마 왜 이래? 이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 민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잠시 잊었네. 우리 이제 모자지간 아니지? 그래, 알겠어. 잘들 사셔. 이 집 하나 붙들고 구질구질하게들. 민호는 소리 지르듯 그렇게 말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죠. 딸은 아들이 나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위가 그런 딸을 달래주었죠. 저는 애써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아팠어요. 아마 생사를 도려내도 이보다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얼마 뒤 민호가 결국 파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의 친구가 이 소식을 딸에게 전해주었고 딸이 제게 그 소식을 말해줬죠. 인과응보야. 나쁜 새끼. 지복 지가 뻥안에 걷어찬 거지. 저는 민호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모 자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었죠. 이때부터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이 떠올랐죠. 그리고 며칠 후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결국 술에 만취해서는 딸 집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때 딸이 갓난쟁이 손녀와 함께 있었는데 민호가 집에 들어가 집기를 던지고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술 취해서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쳤어. 살림살이 다 부수는 줄 알았다. 나도 무서워서 주희 데리고 방에 숨어 있었다니까? 아휴, 미친놈. 저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결국 딸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온 사위가 분노를 하며 아들을 때렸대요. 아들은 그 일로 전치사주의 상해를 입었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내가 자네한테 미안하지. 자네가 뭐가 죄송한가. 맞아야 할 놈이 그저 맞은 거지. 아들은 사위를 고소한다고 길길이 날뛰며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아동학대로 아들을 고발했죠. 결국 사위와 아들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아들과 크게 싸워 연을 끝낸다 했을 때 저는 그때가 최악의 상황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에도 그 밑이 더 있더군요. 하지만 더 깊은 밑바닥이 있을 줄 이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점점 더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피해를 입은 환자가 꽤 여럿이라고 했죠. 저는 그저 악의적인 소문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제 딸 친구인 미애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딸 지은이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였어요. 딸도 함께 있었지만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니, 저 민호 오빠 병원에 다녔었어요.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올라와서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보세요. 병원 다니기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미애는 조용히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피부가 빨갛게 부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보였죠. 엄마, 미애 언니가 오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렇게 됐대. 소문이 사실이라고. 아들의 병원에서 이런 피해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치료 후에 이렇게 심각하게 부작용이 생겼는데 민호 오빠는 저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하게 잘 어울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동네 피부과 안 가고 일부러 오빠네로 간 건데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니까요. 실장이라는 인간만 나타나서는 병원 책임 아니라고만 하고 어머니, 민호 오빠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제가 알던 오빠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2달 뒤면 결혼식인데. 그러면서 미애는 울기 시작했죠. 2달 뒤 결혼하는 예비 신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미안하다 미애야. 미안해서 정말 어쩌니.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이 민호 오빠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저만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말고도 피해자들 많아요.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못 들겠더군요. 언니, 걱정 마. 내가 엄마랑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미애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딸에게 아들 병원에 대해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딸은 아들 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며칠 뒤 지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알아봤어? 민호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아? 그런 것 같아. 병원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거 몰래 엿들었는데 오빠가 좀 저가 약물을 사용했나 봐. 그걸로 환자들한테 시술해서 돈을 많이 남기려고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 지금 피해자들이 단체로 소송한다고 난린 것 같고. 나 있을 때도 2명이나 항의하러 찾아오고 난리였어. 그게 정말이야? 아니 대체 정석대로 해도 남부럽지 않게 벌면서 대체 왜 그런 거니? 아휴,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어? 많은 것 같아. 미애 언니도 소송에 참여할 것 같고. 지금 부작용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진짜 오빠는 그 돈 욕심 때문에 지무덤 지가 스스로 팔 거야. 아휴,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에 욕심이 많았다는 것은 저도 겪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할 줄은 몰랐죠. 엄마, 이 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오빠 병원 망하는 건 둘째치고 깜빵 가서 콩밥 먹게 생겼어. 솔직히 민호 오빠 교도소 가서 콩밥 먹는 거 난 찬성이긴 한데 그냥 놔두면 피해자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아휴, 그래. 아무래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구나. 며칠 후 저는 딸과 함께 민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이 더 이상 수습하기 불가능해지기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요. 민호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피해자들하고 합의 보고 다시는 이런 일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끝내. 나중에 진짜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민호 오빠, 나 진짜 오빠 생각해서 여기까지 참으면서 왔어요. 치료비랑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만 하면 나도 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 참나. 야, 누가 보면 우리 병원이 진짜 시술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네. 어디서 치료비 명목으로 내 돈을 뜯으려고. 괜한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다 나가. 왜들 몰려와서 이 난리야. 합의?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억울하면 법대로 하든가. 괜히 계속 헛소리하면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더니 저희를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간 딸 친구 미애가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폭발했죠. 어머니, 저 이제 못 참아요. 치료비만 받고 끝내겠다는 것도 정말 어머님 얼굴 봐서 많이 참은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법대로 하라고요? 좋아요. 민호 오빠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저도 법대로 할게요. 그래, 미애 언니, 차라리 그렇게 하자. 저 인간 사람 아니야. 아주 돈에 미친 악귀라니까? 아들 병원을 방문한 그날 저녁 아들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마도 미애가 소송을 하겠다고 아들에게 문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내 일에 또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가 미해 선동하고 꼬드겨서 걔가 소송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사태를 키우는 건 지금 오빠야. 오빠가 미애 언니랑 피해자들 제대로 대응 안 하고 무시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내 병원엔 아무 문제 없어. 제대로 치료해줬는데 괜히 돈 뜯어내려고 생떼 부리는 거라고. 그리고 박지은, 너 잘 들어? 너한테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네가 뒤에서 사람들 선동해서 단체 소송이라도 걸리면 나 진짜 너 가만 안 둬. 알아들어?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돈 때문에 인생 막 가는 것 같아. 그만 신경 쓰자. 자기 인생 스스로 꼬이게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가 더 간섭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족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딸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간 후 저는 고민 끝에 민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을 해결하라고요. 민호야, 지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사과해라. 이 이상 일 키우면 그땐 정말 돌이키기 힘들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들 관여하지 마.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끼어들어. 망해도 내가 망해. 너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니? 어? 지금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잖아. 더 벌어야지. 돈이 많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잖아.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선 돈이 전부야. 엄마는 돈도 없고 얼굴까지 그러니 평생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잖아. 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생각 없어. 알아들어? 나는 남들 위에 서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그게 잘못된 일이든 뭐든 상관없어. 올라서기 위해서라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남들 짓밟고 올라갈 거라고. 민호야, 그렇게 남들 위에 올라서려다가 결국엔 네가 밟아버린 그 사람들이 네 인생을 끌어내릴 거다. 제발 그러지 마라. 아들 민호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죠. 아들 병원을 방문한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딸 친구 미애는 얼굴이 더 심하게 뒤집어져 결국 결혼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동네에서 은근 아들을 욕하는 소리들이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미애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 민호의 불법 시술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직접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죠. 소송의 규모는 생각보다 매우 컸습니다. 미애가 모아온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대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아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지은이에게 연락을 했다더군요. 민호가 뭐라고 하던? 오빠가 이제 와서 도와달래. 미애 언니한테 얘기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네. 아휴, 오빠는 의사까지 된 인간이 왜 이리 멍청하니? 왜 호미로 막을 걸 가리로도 못 막을 지경으로 만드는데. 진짜 또라이인가? 그래서 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 미애는 또 뭐라고 하고? 엄마, 이미 늦었어. 지금 미애 언니 결혼까지 미루고 소송해서 오빠 박살내겠다고 난리야. 이제서 합의하자고 하면 미애 언니가 그때처럼 내 치료비만 받고 끝낼게요. 이러겠어? 미애 언니가 저번에도 엄마 입장 생각해서 진짜 엄청 참으면서 민호 오빠 찾아간 건데 그때도 부처님 인내심까지 끌어와서 참은 거야. 알아? 그런데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으니 안 열받겠어? 나 같아도 안 참아. 그리고 나도 오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 걘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당해봐야 정신 차릴 인간이야. 저는 딸의 말에 무겁게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 후 아들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죠. 안 좋은 소문은 참 빠르게도 퍼지더군요. 아들 병원 소식은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민호 병원 문 닫았다면서요? 아이,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게 웬일이래요? 아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바빠서 고향에도 안 내려오는 아들, 이제 얼굴 좀 보시겠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이 기회에 민호가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아들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민호는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무시무시한 규모의 민사소송도 당했죠. 아들은 결국 이 사건으로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 뿐이었어요. 나도 오빠랑 연락하려고 했는데 번호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되네. 저는 아들이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었기에 쉽지는 않지만 분명 재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완전히 망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루하루 아들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아들이 어디서 무엇 하고 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딸이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죠. 다만 아들 친구에게 몇 가지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전부 코인에 투자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투자한 돈들 대부분 마이너스 90% 찍었다더라. 그래서 소송 걸리기 전에도 이미 돈이 없었대.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집을 팔려고 난리를 쳤던 거네. 코인? 그럼 소송 전에도 이미 돈이 없었단 말이니? 누가 그래? 창식이 오빠가. 오빠가 코인 살 때도 그놈의 돈 욕심에 한 방에 수백 배 벌겠다고 이름도 잘 모르는 뭔 이상한 화폐를 샀나 봐. 대체 거기에 왜 전 재산을 올인한대?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야. 아휴. 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나락에 빠진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딸도 큰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오빠 완전히 망한 상태라서 우리뿐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지금 어딨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 제가 아들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딸 부동산에 놀러온 동네 어르신이 청주에서 아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물론 길을 지나다 본 것이기에 사는 곳까지는 모르신다고 하더군요. 밤마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탓인지 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여러 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 제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했죠. 지금의 어려움이 아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저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더 흐른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빠 찾았어. 그래? 지금 어디 있다니? 그런데 그게 지금 병원이래.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마음속에서 눌러왔던 걱정이 다시 솟구쳤죠. 병원이라니? 왜? 다쳤대? 민호는 괜찮다고 하니?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그냥 오빠가 숨어 살고 있던 여인숙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오빠가 크게 다쳤다고만 들었어. 화재라뇨? 불이라뇨? 저는 아들이 화재로 다쳤다는 소식에 세상이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딸 부부와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민호가 입원한 병실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죠.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선 순간 아들은 저를 매섭게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민호야, 이게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길 납셨대? 참나, 오빠 입은 살아있네. 안 죽었어. 왜, 아쉽냐? 좋지. 나 망하고 이 꼴로 여기 누워있으니 좋잖아. 엄마, 나도 이제 엄마 꼴이 났어. 이제 속이 시원해? 미친놈아, 왜 엄마 탓을 해? 민호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지금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했던 그 말들 전부 다 나한테 돌려주고 싶지? 그렇지? 이 인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정신 차리니? 어? 엄마가 얼마나 오빠 걱정했는지 알아? 아냐고. 걱정? 웃기지 마. 나 같은 쓰레기를 누가 걱정한다고 그래. 나가! 좋아서 구경들 하지 말고 꺼져들 버리라고. 난 그냥 콱 가서 죽어버릴 거니까 살아서 뭐해? 야, 박민호, 정신 안 챙겨? 아, 됐어. 엄마, 그냥 가자. 쟨 죽어서도 정신 못 차릴 놈이다. 저는 그때 조용히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습니다. 지은이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라, 민호야. 뭐? 그렇게 죽고 싶다면 죽어. 네 얼굴에 생긴 흉터보다 네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더 보기 흉하고 끔찍해.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생각이라면 차라리 네가 원하는 대로 죽어버리는 게 더 나아. 나는 네가 살아줬다는 사실 그 하나에도 감사해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근데 지금 보니 내 아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죽어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오늘 여기 잘못 온 듯 싶다. 저는 말을 끝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병원을 나서자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의 상처 입은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도 독한 말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 그 모든 것들이 비수가 되어 저를 찔렀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화상 흉터 입은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지 화상 피해자인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빠 퇴원했대. 벌써?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금방 치료될 게 아닌데. 그게... 왜? 설마 병원비 때문에 그러니?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한 거야? 보험은? 망했는데 보험비 낼 돈이 어디 있었겠어. 다 해지당한 거지. 그냥 모텔방에서 치료도 안 하고 술이나 처먹고 있대. 창식이 오빠도 열받아서 절규했다더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망설이고 또 망설였어요.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 집이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호가 입은 화상을 치료하고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 모든 걸 걸어서 아들 인생에 기회를 한번 줘보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집 팔 생각이야? 엄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집인데. 치료라도 받게 해야지. 엄마, 그래도 엄마는 오빠가 밉지도 않아? 이제 와서 그 후레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밉지. 많이 미워. 그래도 내 새끼 아니니. 자식들은 부모가 미우면 버리기라도 하지만 부모는 그게 안 되니까 부모인 거야. 엄마는 민호가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이거 받아. 이건 뭔데? 돈이잖아. 그건 니들 써. 결혼하면서 집 구할 때 대출 받은 거 아직 못 갚았잖아. 그걸로 갚아. 됐어. 난 돈 없어도 돼. 자꾸 왜 그래, 속상하게. 그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냥 받아. 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그렇게 금매로 내놓았어요. 딸 부부가 잘 팔아주었죠. 집 한 돈을 저는 딸에게 맡겼습니다. 저 대신 아들 병원비와 화상 재건 수술비로 써달라고요. 저는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원룸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오랜 세월 살아온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리할 짐도 많았고요. 작은 원룸은 혼자 살기에는 적당했습니다. 며칠간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딸이 자주 집으로 찾아왔죠. 이사하고 몇 달이 지나서는 간간히 아들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엄마, 오빠 치료는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피부 이식 수술도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었죠.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예전보다 나아져 보였어요. 서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죠. 그때 아들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날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엄마 마음을 짓밟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민호야. 살아보니 사람이 완벽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 잘못을 했다면 반성하고 변하면 되는 거야. 너 돌아올 날만 기다렸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들어와. 식사 안 했으면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자.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엄마는 그 불 속에서 네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이제는 다 잊고 새롭게 살아. 돈 말고 그저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엄마한테 미안하면 이제 네가 앞으로 옳은 길에서 잘 살아가는 게 엄마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아들과 저는 오랜만에 마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그 시간을 보내며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많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여러 번 집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제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제 작은 원룸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그 뒤 민호는 작은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는 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아들은 새로운 삶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딸이 저를 찾아와 아들 민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미친 것 같아. 왜?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빠가 병원 일 말고도 화상 입은 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네? 참나,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변하면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건데. 저는 딸의 말에 웃고 말았습니다. 변한 아들이 참으로 대견했죠. 어느 날은 저도 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저기 있는 의사 선생님 엄마란다. 그 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민호 선생님이요? 우리 선생님 진짜 좋아요. 우리들하고 잘 놀아줘요. 근데 진짜 할머니가 민호 선생님 엄마예요? 그럼.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 독후감 쓰라고 해서 선생님이 나 도와줬었는데. 그래? 잘했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래요. 저는 아이의 말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조용히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아픔과 슬픔은 이제 먼 과거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길었던 아픔과 슬픔이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